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29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스케치북 29회 이런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조만간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되겠죠. 오늘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그런데 크루그만 교수가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또 핑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겠는데, 요번에 중고차 가격 다시 상승하고 또 주거비도 여전히 높아서 아마 1월 CPI가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놀랄 필요 없다. 인플레이션의 큰 위협은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게 아마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작년, 재작년 다 시장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다 예상이 틀렸던 상황이라서 시장 참여자들도 누구를 신뢰할지 지금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 컨센서스는 6.2%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상은요. 그다음에 전월비 대비에 0.4%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월비 대비 0.4%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거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죠. 12월에 0.1%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지금 수정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0.1%로 바뀌었어요. 그럼 플러스 0.1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11월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1월하고 같은 플러스 0.1, 0.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0.4가 되면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실업률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업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국 실업률 비교인데요. 지금 특이할 점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금 파란 게 이게 지금 미국이죠. 네. 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얘가 지금 이 미국입니다. 네. 근데 미국의 이제 독특한 것은 바로 이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레이오프 제도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에서 그냥 해고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실업률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니까 실업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떨어진 거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게 빨간색인데요. 이제 그 옛날서부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독일은 실업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3점, 네, 조금 안 되겠네요. 네. 2.9나 2.9쯤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일본이 지금 여기 그 초록색인데, 일본이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도, 2008년 이후에 우리보다 높다가 지금 점점 떨어져서 실업률은 매우 낮은 상황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독특하게 그 2013년 여기쯤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대개 3.8, 3.9 이렇게 하다가 지금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코로나 때 올랐던 실업률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대신에 실업률은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이 하나의 지금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문제, 그러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낮게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이상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임금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을 지금 주목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만 이렇게 조금 독특한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 인구 추이인데요. 여기 지금 2000년서부터 200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점을 찍은 게요. 3,760만 해서 여기 네. 2019년이네요. 네. 2019년에 정점을 찍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인구가 여기 그 2000년 이후에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정점을 몇 년을 찍은 게 이른바 에코 세대입니다. 그럼 에코 세대는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에서 63년생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그 이제 자녀를 가졌을 때 그 자녀들이 대개 79년에서 92년생 이 세대들을 이제 에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코 세대들이 그 시장에 막 나오고 이럴 때가 바로 여기 이 시기인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바로 이 에코 세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거기가 크게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정되다가 그 베이비붐 세대가 다시 출생하는 그 시기. 다시 이제 그게 에코 세대가 인구가 늘어났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출산율이 그냥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속도가 네. 이게 무시무시한 속도고요.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지금 국가 전망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내버려 두고 엉뚱한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우리가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연금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바꾸고 연금 개혁을 아무리 하더라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거죠. 나이 든 세대가 그 전 세대 부양하고 뭐 나이 든 세대가 그 전에 젊었을 때 자기가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아주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연금 개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개혁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노동 개혁도 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없는데 무슨 이제 그 노동 시장의 상황이 중요하겠어요.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각 국가별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25세에서 64세. 이게 OECD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한국은 여기 있죠. 주요 국가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은 지금 75.5입니다.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89.1이고요. 여기 독일이고요. 네, 83.6. 여기 영국이고요. 네, 82.1. 그리고 낮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 77.3.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가 이태리.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영업 비중입니다. 그래서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OECD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최고로 높고요. 23.9%. 역시 이태리가 이제 우리 비교해서 그런대로 낮은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여기 미국의 경우에 의외로 셀프 인플로이드는 굉장히 낮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오늘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로 우에다 가조를 임명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 우에다 교수는 일본은행에서 한 7년간 의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교수 출신이고요. 서머스 교수는 일본의 버냉키가 될 것이다. 이게 다 이제 MIT 대학의 사단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벤 버냉키가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을 취했던 거죠. 본인은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에다가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벤 버냉키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사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경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중앙은행의 그런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도 하여튼 새로운 사람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일본의 금융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몇 가지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날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자본거래 사전 신고 면제 한도를 연간 5만 불에서 10만 불로 지금 확대를 했죠. 우리가 이제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해외하고 거래도 많은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런 외환 규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로 확대를 한 거죠.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외자를 많이 들여올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2월 7일 날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외환 시장을 대외 완전히 개방하겠다. 그리고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선진 수준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발표입니다. 이게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논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잘 되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쯤 시행하겠다는 계획하에서 기재부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준비가 되면 24시간 우리 외환 시장을 항상 개방을 하겠다. 완전히 지금까지 하고 다른 한 단계 더 외환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대규모 우리 외화 유출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외환을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그런 걱정이 없겠느냐. 뭐 그런 걸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외환 시장을 이렇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 안 날 대비를 해야죠. 저거 제대로 관리 못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건데, 그러면 우리 들어와 있던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 나갈 거고요.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외환 시장을
그, 개선하겠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 뭐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뭐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저는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요. 일단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 지금 엉망이잖아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비 없는 규제 완화로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레드팀 만들어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들 스스로 이런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열리게 되면 분명히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요동칠 거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심화되고 그걸 시장 내에서 그걸 소화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참가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걸 시장이 두껍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이제 변동성을 통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작다 보니까 참여자가 많지 않은데 해외 큰 손들이 와서 주물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에 이제 참여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개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수준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을 때 이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죠. 금융시장 더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해외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해외 자금 유출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서민들이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해외 투자가 자유화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유명 펀드, 뭐 뱅가드 펀드 투명하게 다 운영되고 있고 수수료도 최저 수준이고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니까요.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달러로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공개를 하니까요.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게 없죠. 뭐 거기에 투자한 게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금융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불안전 판매 없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작업은 안 하면서 지금 규제 완화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고가 터진다는 거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지금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644대 주상복합 시공권을 포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600억 원의 시공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00억 원에 지금 이제 건설 계약을 맺고 이제 초기 이제 시행사가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분양 전까지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돈을 모았는데 그게 1,000억을 모은 거죠. 그래서 대주단이 460억 원을 모았고요. 대우건설은 440억 원을 후순위로 보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시행사가 자기 자본금 100억 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 대우건설의 선택, 지금 건설 비용은 상승하고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쉽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저기 지금 그동안 들인 돈, 이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운 돈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우건설이 바로 이제 그 선택을 한 거죠. 대우건설이 보니까 총 PF 잔액이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1조 1,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미착공 PF 잔액이 9,600억이고, 그러니까 1조 원 중에서 지금 이 400억이 지금 이게 물려 있는 거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크 코스트는 이게 매몰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니까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그러면 다른 건설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저렇게 물려있는 브릿지 론으로 걸려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물량이 1분기에만 32조 원이라고 해요. 그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서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중소형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뭐 대우건설도 저런데 우리 중소형 업체는 견디기 어렵다. 빨리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뭐 큰일 나겠다. 그러면 우리만, 건설업체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힘들어질 건데 정부 그거 견딜 수 있어? 뭐 지금 이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럼 한번 보자.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냐?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미분양은 이게 전국인데, 여기 보라색이 이게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 초록색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서울이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방 아파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수도권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분양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붐이 일면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지방으로 쭉 내려갔고, 그게 이제 지방까지 막 불타오르는 순간에 갑자기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죠. 다음번에는 이제 은행 지주회사 지금 16조 원 순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성과급 배당 뭐 이런 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충당금 늘려야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낮추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얘기는요, 이 은행의 순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재밌는 칼럼을 써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은행의 가상금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료다.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대출을 해줬을 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신용 등급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를 차등화하는 거니까, 그것은 일종의
보험료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제도를 생각하면 그 가상금리 중에 일부를 떼서 보험회사한테 주고 이 사람이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러면 대신 보험회사가 갚아라.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채무자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안 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준 돈을 빌린 거니까요. 따라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계속 채권 주심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금리를 그렇게 낮게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채무자들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에 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원리에도 맞고 오늘 금융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K-이노베이션 15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과 벤처캐피탈의 태동 K-이노베이션 15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거라면 그걸 빨리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걸 모방을 해야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지금 세계 5대 자동차까지 간 데는 미쓰비시나 도요다의 그런 생산 기법을 모방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게 모방을 잘해서 기술적으로 올라갔는데 디자인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BMW를 이제 그 디자인을 모방해서 요즘은 이제 아주 디자인이 멋있게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텔이나 도시바를 모방을 잘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수율을 높이고 그래서 경쟁에서 그들을 이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구성 원리를 모방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모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면서 폐쇄적으로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더스트리얼 파크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칭화대학의 트러스 파크, 사이언스 파크 이런 거죠. 이거를 미국에서 1951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다는 거죠. 우리 대학들이 지금 70년 전인데 왜 지금도 이거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 제 얘기는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팔로알토에 이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이 있는데 1953년에 사실은 이제 휴렛 패커드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휴렛 패커드가 완전히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거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이제 HP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런 이제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슬슬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1956년도에 쇼클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벨랩에 있던 분이죠 아마. 근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의 아주 당시에 최첨단을 가던 그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팔로알토에 와서 쇼클리 랩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하나 차린 거죠. 그리고서 당시에 이제 미국 전역에서 대학원생들을 뽑았어요. 이 쇼클리 교수가 아주 그렇게 독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쇼클리 교수가 이제 굉장히 독특해서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 대학원 학생들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분들이 그 회사에서 튀어나오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더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이 당대 최첨단의 기술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원생들, 막 대학원을 졸업한 이 젊은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 금융가에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기가 막힌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와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싶다. 우리를 지원할 그런 금융 지원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편지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금융가에서 여기 보니까 아니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당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8인의 반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8인의 반역자 8명이 이제 튀어나왔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편지를 휴지통에 넣은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서 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왔는데 이렇게 보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근데 또 이제 꼭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꼭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재미삼아서 한번 뭐 얘기나 해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더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기업인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첨단 기술이 있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전자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지원을 할 기업을 이제 찾은 거죠. 거기에 이제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회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일을 하는데 이제 신생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저렇게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가 투자가 많이 되는 거죠. 그게 투자가 되는데 나온 이제 상품을 그 당시에는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국방부였죠. 미국 국방부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뭐 핵전쟁 한다 뭐 이럴 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성능이 중요한 건데 따라서 이러이러한 최고의 성능을 맞춰주면 가격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겠다. 근데 그거를 인텔이 맞춰주는 거죠. 인텔이 아니라 이제 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쟁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그 당시 큰 기업이고 이건 신생 이제 스타트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가만히 돈 벌어 보니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지금 대기업처럼 이게 직장 생활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관료주의가 아주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고든 무어하고 로버트 노이스가 주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사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서 인텔을 설립하죠.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이 아서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비스 앤 록을 설립을 하고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의 효시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관력 조직 하에서 우리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평적 조직을 나와서 만드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 수평적 조직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여긴 갖고 있는 기술밖에 없는데 우리 같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대기업들이 만든 물건하고 우리 스타트업이 만든 물건하고 얘가 더 스타트업 만든 물건이 더 성능이 좋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걸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시도를 해봤나?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돼서 실리콘밸리는 만들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할 사람은 지금 없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외형만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자. 네. 차근차근히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있어야 되고 벤처 캐피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인정해주는 수요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대는 그 시스템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그 한 그룹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그룹이 자유롭게 이합 집산할 수 있도록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의 혁신을 주장하는 남자 개영남이 진행한 그 경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